특유의 어떤 그 승부사적 기질, 셀프 컷오프. 난 선거 안 나가. 셀프 컷오프. 제가 컷오프 되신 분들하고 워낙에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있지만 본인 스스로 난 선거 안 나가시는 분은 유일하세요. 그래서 더욱 멋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아는 사람만 안다는 바로 그 유명한 최재성 위원장. 근데 그게 다 연속선상에 있다고 봐요. 문재인 대표 시절의 당혁신 그걸로 끝나지는 못했고 완성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대선에 그 승리감이 취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면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역사는 끊임없이 혁신을 하고 진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바꿔내지를 못하고 불편한 게 그러니까 대선이라고 하는 과정이 민주당 조직이 완벽해서 승리한 건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뭐 촛불이라든지 뭐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그런 거니까 누가 후보로 나와도 안정적으로 당을 끌고 갈 수 있고 당 자체가 이따가 그 이야기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국민의당 최근에 사태 같은 걸 보면 당이 얼마나 기반이 중요한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잖아요. 이것을 어떤 해안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왜 이런 거 있죠.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정당 당원이라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왜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난 민주당 당원, 공화당 당원 이런 것들이 자랑스러운 당이 자랑스러워지는 지금 분기점이 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요즘 뿌듯합니다. 예. 아직 배가 고픕니다. 근데 이제 그건 떠나서 우리가 정치권에 알아주는 구라 여러 분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정치 시사논평을 한번 듣고 갈게요. 일단 김정은의 오늘 발표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제 신년사는 늘 북한 신년사는 이제 주목을 하고 또 나오기 전에 예측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예측하고 기조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 개발을 거의 이제 완성 단계로 그거는 뭐 좀 인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화전양면을 가지고 나올 거다. 그리고 우리 남쪽을 지렛대로 또 여러 가지 제재라든가 어려움을 좀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겠나. 그래서 화해 제스처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다는 특징이 하나 있고요. 또 저는 참 문 대통령이 대단하신 게 사실 사전 포석을 좀 놨거든요. 한미일 군사훈련 거부한 거나 또 한미 합동훈련도 올림픽 기간 동안에 연기할 수 있다. 예. 뭐 이런 얘기로 사전 포석을 놨고 또 조금 뭐라 이렇게 싸늘함 같은 거를 느낄 정도의 말씀이 그리고 이것은 오직 북한의 태도에 달렸다라고 했거든요. 그때 한미 군사훈련 연기만 올림픽 기간 내에 연기를 얘기했을 때만 해도 막 양론이 있었고 보수 신문에서는 네. 또 막 비판도 하고 또 매티스 장관이 또 애매하게 또 얘기를 하니까 아전인 수격으로 해석해서 저 문 대통령이 오버한 거다 이랬는데 그게 너무 정확하게 좀 맞아떨어진 거 아닌가 이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국은 내 책상 위에 핵 버튼이 있다 이 얘기는 북미 대화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 짜여진 전략적 계산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완성형은 아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간의 노력들이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분석과 예측과 수놓기가 지금 한번 만난 거죠. 오랫동안 교착되고 대립했던 남북 관계에 아주 오랜만에 먼저 놓은 대통령의 수에 사실은 만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확인된 신년사 같습니다. 정말 1월 1일부터 사실 우리 위원장님이 2018년 첫 게스트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 먼저 김정은이 우리 게스트로 온 느낌이에요. 굉장히 기뻤어요. 네, 되게 기분 좋았어요.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하는 한반도라는 차에 지금 올라타기 직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더요. 이따가 다시 이야기가 또 나올 수도 있는데 국민의당이에요. 요즘에 보면은 정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즐겁게 보고 계시죠? 뭐 저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예전 일이 먼저 떠올라가지고 안 좋았던 기억. 예. 걔네들은 원래 그래 이런 거 같이 살아봤잖아. 그 안철수 의원이 같은 당원이었던 그 시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암흑기였던 시절 말씀하시는 거죠? 새정치연합을 만드신 분이니까 네. 그 같은 당원으로 저하고 수평적 비교를 하시는 거는 그때 당 대표셨고 김한길 대표하고 이제 합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들어졌죠. 제가 어디 가서 그 얘기해요. 우리 민주당의 역사 속에 반면교사해야 될 가장 상징적인 것은
당대표 지낸 분들이 6분이 탈당해서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게 가능했던 정당이라는데 이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인재풀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 거 네, 보면. 당이 그렇게 해서 또 하나 있어요. 재밌는 건데 우리 당은 그야말로 임자 없고 주인 없고 싸워야 공천받고 또 엎어치기도 가능하다는 오래된 관성들이 작동했던 당이기 때문에 당대표 지낸 분들이 2번 지낸 분들도 있고 뭐 그거 나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역대 당대표 지낸 분 중에 김한길 대표 빼고는 다 대선 예비 후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분담도 안 되고 당대표가 어디로 가기 위한 지렛대 정도로만 사용됐으니까 당이 사당화되고 개인적 정치 진로를 모색하는데 공적인 도구들이 사용된 이제 증거고요. 반면에 새누리당은 이제 이익 공동체니까 나름의 역할 분담이 돼요. 보니까 대선 예비 후보했던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씨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홍준표 그 정도. 나머지 뭐 최병렬, 강재석, 박희태, 안상수 등등은 안 한 거죠. 그래서 나름의 그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당이 노무현 대통령 배출 이후로 정말 임자 없고 주인 없고 규칙 없고 개파가 무조건 민심과 당심하고는 상관없이 엎어쳐서 당권 잡고 대통령 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흘러왔던 당이죠. 그 제가 위원장님 이제 인터뷰를 또 하려고 전반적인 걸 쭉 큰 그림 그리다 보니까 실제로 국민의 당처럼 안 되려고 만드는 게 정당 발전위원회에서 나온 혁신안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 맥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면교사라기보다는 사실 문재인 대표 시절을 겪지 않았으면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대신 과거하고 달라진 게 지금 우리가 그걸 안 하잖아요. 그건 뭐 당원들 160만 당원들 덕분이죠. 일단 야, 구조적으로 160만 네, 감동적입니다. 165만이 예. 넘었대요. 이게 당원들 덕분이라서 구조적으로 이제 불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 모습, 싸우는 모습을 보면 아 이제 저런 게 다시 과거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와 어떤 장치를 해야겠다는 이제 구상이 딱 그렇죠. 확인이 되는 거죠. 기가 막힌 타이밍인 거예요. 저쪽에 나쁜 샘플이 쭉 지나가고 있잖아 지금. 저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이제 반면교사하는. 예를 들어서요. 지금 뭐 저 합당 문제를 전당원 투표로 하는 게 위법하다 아니다 논쟁 있잖아요. 또 전당원 투표하더라도 3분의 1 넘어야 된다. 아니다. 괜찮다. 뭐 솔직히 룰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번 혁신안을 만약에 우리가 국민의당과 같은 사태가 오지도 않겠지만 온다고 했을 때 그것을 규정하는 규칙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당원이 결정해야 될 거를 딱 특정을 해놨기 때문에 저기처럼 뭐 그냥 제도가 미비해가지고 아전인수격 해석해서 싸우고 상처가 깊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참 혁신안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시뮬레이션이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 덕분에 좀 잘 되고 있는. 하늘이 돋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지금 이상돈 전당대회 의장이 네. 지금 만약에 안철수 쪽에서 온라인으로 전당대회 하겠다 이런 안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행사를 개최해줄 의사봉을 때려줄 나는 생각이 없다 이렇게 되면 안철수 입장에서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전대 같은 경우는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 대한 이제 해석 이런 것이 우리 당도 당무위가 당원 해석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것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당무위가 해석하게 하더라도 그 해석을 전반적으로 하게 되면은 진짜 그건 이연령 비연령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혁신안의 특징이 특정을 분명히 했다. 이게 있고 따라서 저쪽 당은 그걸 놓고도 논쟁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거 아닐까요? 복붙. 그러니까 당의 뿌리가 똑같은 사람들이라 대부분 당은 당규도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체제가 어땠는지를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략 그런 것 같고요. 자, 저한테 책 한 권이 있어요. 이거 관심 많으신 분들은 최재성 위원장님 트윗 가면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정당발전위원회 혁신안 설명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들어있는 거 다 통과된 건 아니죠. 네, 일부 4가지 정도. 이 안이 이제 대부분 통과됐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페이지 수로만 40페이지 되나요? 49페이지. 49페이지인데 네. 사실은 중요한 건 조문이거든요. 네. 조문까지 들어간 이제 저희가 마스터 책자로 냈어요. 그래서 최고위원들께는 드렸는데
그거는 한 200페이지 정도 되죠. 근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다 읽어볼 시간이 없어. 우리가 요약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최성희 위원장님의 트윗을 한번 볼게요. 이게 핵심이 다 들어있을 거라고 봐요. 자, 마차님. 오늘 최고위에서 혁신안 의결했습니다. 대부분 원안 가결, 후퇴 불가능한 혁신의 길이 열렸습니다. 강령, 합당 해산, 주요 의제 결정, 대의원 추천, 소환, 발안, 토론, 투표 요구권 발동과 이번에 마련된 각급 공천 룰 개정을 전 당원이 합니다. 민주당이 강해집니다. 중앙위 의결까지 함께 갑시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아직 부족하지만 최고위 의결된 혁신안입니다. 현실을 이유로 원칙에 반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이기기 위해 만들어졌고 당원이라는 한 우산 아래 경쟁케 해서 개파도 싸움도 없게 했습니다. 처음이라 생경할 뿐 100년 정당 승리마다 어려움마다 이 혁신안과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엄청난 자화자찬하셨는데요. 원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어려움에 취하면 보따리를 풀어보거라. 보따리 3개 주면서 뭐.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근데 사실 이거 안 봐도요. 답은 뻔해요. 당원 기반으로 해서 강한 정당 만들자예요. 예. 룰을 확실하게 만들어줘야 분란도 안 생긴다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 핵심인 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대부분 원안 가결됐다. 후퇴 불가능한 혁신의 길을 냈다. 이게 불가역적이네요. 이거는. 다음에 강령 합당 해산 주요 의제 결정, 대의원 추천, 소환 발안, 토론 투표 요건 등 이런 것들이 당원이 없으면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개정하는 것도 그렇고 만드는 것도 그렇고 다 당원들이 의견을 묻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온라인 투표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몇몇 지도부나 소수가 바꿔버렸던 게 과거 관례 아니에요? 예. 앞으로 바꾸려면 전당원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그런데 뭐 합당 해산, 강령, 주요 당원, 발안권과 투표권이 성사된 주요 의제 여기에 주목할 것은 공천 특별당규를 공천 비율뿐만이 아니고 프로세스를 다 이번에 담아서 이걸 개정하려면 대의원 전체 전당원 해서 5대5로 개정해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당이 되는 거죠. 그게 있잖아요. 경선할 때마다 룰 협상하잖아. 그렇죠. 예. 그걸 없애겠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룰 미팅이 필요 없는 정당. 대선 후보들이 경선 전에 룰 미팅 하잖아요. 예. 지난번에도 예. 그렇고 예, 그렇죠. 2007년도에도 예. 주자가 중간에 없어져. 룰 바꿔달라고. 그래서 2007년도에 바꿔줬어 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지난번에 문재인 대표 나오셨을 때 박지원 후보하고 경쟁했던 전대에서도 국민 여론조사에서 기권한 것을 산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싸웠고 말이에요. 당연히 기권은 빼고 나머지 갖고 문재인 박지원 득표율을 나눠야 되는데 박지원 후보님이 기권하고 포함해서 나누자. 이렇게 막 워낙 박빙승부였지만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가 아니 축구 경기 하는데 축구 선수들이 모여서 야 옵사이드 이번에 있을래 없을래 뭐 이런 거 뭐 레드 카드 이번에 없애고 그냥 옐로 카드만 하죠. 이거 정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룰 미팅이 필요 없는 정당. 그래서 정해진 규칙 갖고 하고 이거 바꾸려면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당원들 동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원들 동의를 받는다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혁신적이고 이거는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연 그러면 당원들한테 이 의사를 어떻게 전하고 당원들이 이 의사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 개진을 하고 토론을 할 것인가 이런 시스템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작년부터 그래서 당원 토론 시스템을 당에서 준비해야 된다 그러는데 아직 당에서 본격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토론 진행자 양성 과정을 좀 했고 또 이번에 정발이 출범하면서 시범적이긴 하지만 그 토론 진행자를 양성하는 교수 양성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리고 어저께 뭐 안내가 나갔지만 제가 인재양성 아카데미 정치학숙 그랑제골이라는 데에서 이 토론 진행자 교수 양성 프로그램을 또 하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예스냐 노냐만 하는 거는 선택적인 거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자기 의사를 얘기를 하고 이게 크게 모아져서 결정이 나면 자기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 나도 승복할 거 아닙니까 당원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 토론을 통해서 이게 결정이 되는데 중요한 것만 특정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의제, 강령, 당원, 합당, 해산, 공천 특별당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정도를 전당원 투표를 하려면 이미 뉴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안 자체는
당원들이 인지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당 시스템이 온라인상으로 또 여러 이제 토론 플랫폼 같은 것을 잘 만들어서 뒷받침하면 더 좋겠으나 사안 자체를 모든 사안을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것에 대해서 하기 예. 때문에 그것도 만만치 않게 양도 많습니다만 그래서 그거는 토론 시스템만 갖춰놓으면 인지하고 아 이게 현안이구나라고 당원들이 인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혁신안 통과된 안이 이제 뭐 중앙위를 거치면 확정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핵심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당원자치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직접민주주의 사권, 투표 발언, 토론 소정권 이것을 당원이 갖겠다는 건데 당원자치회의 개념이 뭐예요? 당원자치회는 지금 우리 당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중앙당이 있고 시도당이 있고 지역위원회 끝입니다. 중앙당은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중심으로 그리고 여기서 임명직을 포함해서 지도부가 과반수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과반수 이상 당무위원회 또 중앙위원회 이렇게 해서 대의체계 자체가 소수 지도부가 사실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체계고 누구도 선출되지 않은 대의 권력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요. 당 조직의 마지막 단위가 지역위원회인데 위원장 중심 체계 아닙니까? 네. 이물질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협의회, 읍면동 협의회 만들면 당 조직 끝이거든요. 당원들은 보헤미안이나 좀 부유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려서 지역 단위로 안착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혁신안은 대의 구조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혁신안입니다. 이제 160만이기 때문에 선출하는 것으로 가자. 그래서 중앙위원회 등등등을 이제 선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워요. 중앙위원회 선출이 보류됐어요 이번에. 조금 더 논의를 해보자. 이게 너무 중앙위원회가 세거든요. 전당대회가 열리지 않을 때는 중앙위원회가 최고의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그 점이 보류돼서요. 직접 민주주의 한 축과 대의제를 선출로 하자는 한 축 이 두 가지가 발동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정발이가 처음 출범할 때 지방선거 룰을 만드느냐 마느냐는 뭐 일정 정도 논란도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한번 떼낸 거잖아요. 논란이 더 생길까봐. 하고 싶었죠. 네.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약간 좌절되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직접적으로 그거랑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그때 원래 이제 일부 의원님들이 오해하신 게 왜 느닷없이 정발위에서 지방선거 공천 규정을 하느냐 그러는데 여야 구분 없이 항상 이 선거 전에 혁신위와 비슷한 기구에서 룰을 다루고 기획단은 이제 집행 과정에서 기획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최고위원회에서 기획단은 사무총장 중심으로 짜여진 보직들 중심이니까 들여다보면서 하니까 이게 잘 의결이 안 되거든요.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우리가 이번에 시도당에 공천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시도당 위원장 중에 시도지사 출마자들 사퇴 기한 하나 땡기려고 4개월에서 6개월로 사퇴 시기를 땡기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게 뭐냐면 최고위원들 중에 출마자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 안 돼 하니까 그래서 혁신이라는 독립된 기구에서 룰을 만들어서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좀 유례 없는 일인데 의원님들 일부가 잘못 오해를 하셨다. 그랬는데 아무튼 혁신위에서 제가 떼자 이걸. 왜냐하면 이번 혁신은 김상곤 혁신위는 총선 룰에 관한 혁신이었습니다. 90%가. 근데 저희 이기고 난 다음에 하는 이번 혁신은 당 구조를 강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구조 혁신이기 때문에 그래 지방선거 공천룰 유례는 없지만 기획단으로 그냥 떼자 이렇게 한 게 오히려 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스도 좀 약하고 관심도는 떨어졌지만 그만큼 분란은 적었고 이게 그냥 통으로 잘 이렇게 대부분이 통과되는 또 계기가 지방선거 룰 둘러싼 논쟁이 없었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원자치회라는 이 이름 자체가 네. 굉장히 좀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지역에서 당 활동을 네. 하는 당원 입장에서 사실 예를 들어서 지역 연고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당원으로 가입했을 때 당원자치회라는 걸 일종의 동아리처럼 활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 여기 모임입니다. 여기 아주 보면은 가벼운. 권리당원 2인 이상 등록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같은 당 친구가 한 명 있어서 둘이서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이런 모임 만들었다고 신고하면은
그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심사제가 아니고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원 자치회라는 것이 당의 중앙당부터 지역위까지 기존의 조직의 이제 이 하나의 그 폐쇄적 예. 형태죠. 이것을 당원들한테 열은 거고요. 뭐 2명 이상이면 다 사실상 신고제, 예. 등록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아,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 뭐 부부 당원 해도 되고, 예. 뭐 커피 바리스타 예. 뭐 해도 되고, 뭐 영어 모임 해도 되고. 예, 산악회 그동안은 해도 되고. 당 모임에 가면 사실 좀 외부인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역위원장 중심으로 어떤 인맥이 어떻게 껍질처럼 쌓여 있어서 나는 외부인인 것처럼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당 모임에 가도 되게 불편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제도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복잡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내지는 한 조직이 균일적으로 다 통제하려고 그러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위원장 조직에서 하고 싶은 사람은 또 그렇게 하고, 따로 그냥 아이고 나는 뭐 그렇지 않고 따로 그냥 산악회 만들어서 하겠다, 아니면 정치 토론회 만들어서 하겠다 그러면 하는 겁니다. 근데 지역위원장 조직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게 과거 관행이었다면 예, 예. 지금은 각자의 처지와 조건에 맞게 하는 겁니다. 특징적인 거 하나 다 공감하시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문 대통령 예를 들면요, 팬클럽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한 개가 아니거든요. 여러 개 있고요. 예. 맞습니다. 또 카페에 안 묶인 사람이 더 많죠. 그래서 그냥 10명, 5명 또 혹은 얼굴도 모르는데, 야, 지금 우리 뭐 이 엉터리 기사 댓글에 대해서 방어하자. 예. 어디 지령받지 않고 그냥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디지털 융합 문명이 균일적이고 수직적이고 단선적인 이런 것을 용인치 않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하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처지와 조건에 맞는 소규모 모임들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당에 그 원리를 도입해서 아무나 만들 수 있게 해주면, 위원장님들은 조금 불편한 구석이 있을지 몰라도 당의 외연이나 생명력은 더 커지고 활성화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 우리 지역에 이제 이 지역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정말 오래 살았고 한 30년 살았거든요. 예. 간혹 이제 무슨 일이 예전에 막 이명박 박근혜랑 싸울 때 지역위원회 가볼 일이 있어요. 지구당이었지 그때 말하면. 근데 정말 그쪽에 들어가기 힘들더라. 그 분위기 분명히 있어요. 예. 있고. 아니, 또 위원장들 스타일마다 응. 당원들이 다 적응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석현 의원님 스타일하고 조홍천 스타일하고 하는데, 남양주 당원들은 조홍천 의원 스타일에 맞게 해야 되고, 혹은 뭐 또 어디 이석현 의원님이나 또 뭐 서른 의원님 뭐 전재수 의원님 다 위원장 스타일에 맞춰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격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만들고 마음대로 활동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수십 년 동안 상향식을 얘기해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상향식이 안 됐잖아요. 상향식을 현실화시키겠다. 그래야 그 기반이 넓어지면서 진짜 100년 전당 간다. 요거라고 보거든요. 핵심은 나왔네. 인터뷰 끝낼게요. 이 이상 더 농담이었고요. 자, 다음에 당원 제도가 지금 일반 당원, 권리 당원에서 평생 당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용어만 바뀌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당비 내는 당원, 권리 당원이고요. 아니면 일반 당원인데, 우리가 정말 이합집산을 이렇게 빈번하게 했던 정당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의 안정성이 없어서 당원 명부가 사실은 이게 유명무실합니다. 사망한 사람도 있고, 뭐 이사 갔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우리 당하고 다른 당하고 같이 가입한 사람도 있고. 2010년 예를 들면 제가 광주 시장 경선을 하는데, 우리 당의 당원 명부의 유효성이 25% 정도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75%는 뭐 자기가 당원 가입한지도 모르고 한 거는 신뢰할 수 같은 없는.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시민 장관이 국회의원 할 때 대의제 선출하자 이런 게 있었어요. 예. 그러나 그때 기간당원이죠.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9명이 모여서 3명 선출한 적이 있어요. 우리 동네 대의원을. 왜냐하면 기간당원 숫자가 지금 160만이잖아요. 그리고 튼실하단 말이에요. 확인이 되는.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을 바꾼 겁니다. 160만 명의 진실한 당원들이 당의 구조개혁을 현실적으로 적합하게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일반 당원이 사실은 유명미술에 좋고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지난 대선 때 우리 당원들께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국민 경선하면 당원과 국민이 1인 1표 아니냐. 그래도
뭐 인기 좋았던 지지도 높았던 문재인 후보가 유리한 겁니다. 그러나 당원의 권리 행사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권리당원이라고 다 줘버리면 사실 대통령 선거의 국민경선이라는 2002년 이후로 그러니까 2007년부터 10년 동안 우리가 그래도 합의해서 흔들림 없이 1인 1표 다 하는 국민경선이 흐트러지니까 그냥 간 거거든요. 또 문 대표님도 2012년 후보 시절에 똑같은 제도로 했어요. 근데 그걸 당원 몫을 주자 그러기가 어려웠죠. 그래도 정당의 대통령 후보든 누구든 오래된 당원들에게는 좀 쿼터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이 딱 두 가지로 구분됐는데 평생 당원인 100년 당원이죠. 명칭이. 그래서 100년 당원 제도로 세 가지로 좀 늘리고 100년 당원도 5년 된 분은 별도의 이제 쿼터를 갖는 그런 100년 당원 자격을 주고 네, 의무도 조금 더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 10년 된 네. 분은 자동으로 중앙 전당대회 대의원을 하게 그렇게 또 5년 10년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 100년 당원 이분들 100만 원 내기 하고요. 평생 당원. 그러면 저는 100년 당원 포기하겠습니다. 그럴 분이 많겠죠. 아. 저도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원 솔직히 뭐 이제 여담인데 당비가 너무 싸요. 그걸로 다 계산해봤더니 100만 명이라고 해도 1,000원씩 내면요 얼마 안 돼요. 얼마나 1년에 100억이에요. 아니 우리 아이고 그렇게 본인 그냥 통장에 있는 거 중심으로 100억을 편파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근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 지금 뭐 중앙당 후원에서 후원을 받고 있긴 한데 또 지방선거 때 써야 되고. 네. 근데 많이 안 모이잖아요. 그거 보니까 당비를 저는 5천 원 정도는 올리는 건 괜찮지 나쁘지 저 않다고 지금 생각해요. 5천 원 내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을 달려. 왜냐하면 권리당원이 160만 정도 되면요. 문턱을 높이면 안 된다고 봐요. 부담 없이 1,000원 내고 오대. 그래서 이번에 또 100년 당원 제도를 한 거 아닙니까? 네. 5년쯤 당비를 낸 분에게는 권한도 주고 그분들에 한해서 조금 올리는 거는 그건 괜찮다. 그래서 3,000원으로. 우리가 뭐 3,000원이든 저희는 3,000원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트윗에 링크한 혁신안 설명집에 보면 유럽식 대중정당과 미국식 지지자 정당의 최초의 융합 모델이다. 이번에 혁신안이. 뭐냐면 기관당원 중심으로 아주 당원 수가 많은 게 유럽식 정당이고요. 미국은 투표할 때 사실 당원의 개념이 없거든요. 그냥 네, 자기가 네, 민주당 진짜. 지지자면 네. 가서 그냥 후보 선출 투표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융합한 거기 때문에 대중적인 문호를 닫아놓거나 혹은 문턱을 높이는 거는 안 맞다. 그래서 쫙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단계를 둬서 100년 당원은 조금 더 의무와 당비를 조금 높이면 조화롭게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어느 당 당원인 게 자랑스럽지 않은 시대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이 분위기라면 진짜 물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 아직까지는. 네. 그럴 때 내가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민주당의 VIP 당원이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당비 꼬박꼬박 내가면서 당을 지켜온 사람들에 대한 특별 애우. 요거는 용어만으로도 기분이 굉장히 예, 저 좋아요. 정말 기분 좋았어요. 100년 당원이라는 그 자격 조건에 제가 딱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100년 당원 뭔가 딱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또 궁금한 게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선출직 공직자의 선출 규정은 특별 당규화 뭐 이런 보도를 봤거든요. 이 개념이 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우선 지금 공천이 안 보이는 1인치가 있습니다. 보통 선거 때 되면 우리 당내 경선에 몇 대 몇이냐 비율 가지고 많이 이렇게 예. 주목을 하는데 사실 비율도 중요하지만 더 내려가 보면 결정적인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민 참여 경선이다. 5대 5다. 그럼 국민을 뭘로 할 거냐? 안심번호로 할 거냐? KT 여론조사로 할 거냐? 선거인단 모집할 거냐에 따라서 후보의 당락이 결정될 정도로 예. 유불리가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그거 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다 세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당규에는 국민 참여 경선은 국민 참여를 50% 이상 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60% 해도 되고 90% 해도 되고 세칙에서 이걸 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세칙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 세칙은 누가 만드냐?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이렇게 회의하다가 그냥 세칙 만들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검증이 안 되니까 당권을 잡으면 룰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네. 아. 예. 그래서 이것을 전부 필요한 것은 공천 특별당규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만들어서 당헌급의 특별당규를 만들어서 여기에 다 가능한 넣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딱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 5대5. 그러나 국민 몫은 안심번호 여론조사.
그 다음에 당원 몫은 ARS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 5대5, 지방의원 권리당원 투표. 그 다음에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지난번에 85대 15였거든요. 두 번 연속. 이번에도 85대 15. 당원 85, 국민 15. 다만 대의원과 권리당원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번에 45대 30, 일반 당원 10이었단 말이에요. 요것을 등가성에 맞게 지난 전당대회를 참고로 조정을 할 정도. 이렇게 대통령 선거, 국민 경선이 돼 100년 당원의 몫을 1만 명당 1% 내지는 뭐 이런 것을 감안해서 넣어놓게. 이렇게 딱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룰 미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칙으로 90%다 하게 돼 있는 이런 자의적이고 인위적인 것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룰미팅 삿바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된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이것을 청산하고 야 오늘이나 내일이나 5년 후나 똑같은 룰이야. 당원이 동의 안 하면 이거 개정 못해. 그러니까 미리 알아서 준비해. 다만 이 취지가 당심과 민심에 어긋나는 사람들은 엎어치기 한 판 안 돼.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입니다. 그때 그 생각나네요. 문재인 당시 대표 그리고 이제 안철수와 국민의당 분당 요 상황에서 10만 명씩 당원들이 막 쏟아져 들어왔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대통령 룰 선거 룰을 완전 국민 경선으로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문재인 당시 후보가 양보했어요. 그런 식으로 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당심, 뭐 대의원, 뭐 권리당원 해서 퍼센테이지를 뒀다면 완전 경선이 아니고 뒀다면 훨씬 더 유리했을 수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냥 국민만 보고 그냥 완전 국민 경선을 풀어도 당선은 되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이제 없다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이제 딱 정해준 대로 미리 준비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 특별 당규화를 하고 나서 이걸 바꾸려면 또 당원들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합당, 해산, 강령, 주요 당원, 그 다음에 뭐가 될진 모르지만 발안 요건과 그러니까 일정 당원 이상의 서명이죠. 투표권, 투표 발동권이 충족된 요건이 충족된 주요 의제는 뭐가 될지 모르지만 전당원 투표입니다. 강령, 합당, 해산, 주요 당원, 주요 의제. 그런데 요 공천 특별 당규는 전당대회가 열릴 때는 대의원 50, 전 권리당원 50. 전당대회가 없을 때는 위임기구인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50, 전 권리당원 50. 그런데 전당대회 대의원은 당원들이 또 배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를 합쳐서 공천특별당규만은 결정을 해서 안정성을 보장을 하자. 요렇게 요것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뭐 주요 당원 강령, 합당 해산 등 특정한 것은 전 권리당원이고 요것만 대의원과 권리당원 5대5씩. 생각보다 정당이라는 게 좀 어려워요, 보면. 밖에서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근데 실제로 이런 룰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었다는 게 사실은 정당 역사가 계속 뒤집히는 원인이었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맨날 싸우고 나가고 또 다시 합당하고 막 이 과정을 거치잖아요. 제가 그동안 그 정당 시스템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해를 못했던 게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안심이 되네요. 저는 이게 선배들한테 정말 그동안 민주당의 그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많이 들었는데 단 한 번도 이해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아, 그랬었구나. 그러니까 뭔가 일관된 어떤 추론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게 없으니까 네. 그냥 그렇게 서로 싸우면서 그 성장해 왔는가 보다 이렇게만 이해를 했거든요. 해석의 여지가 또 많았죠. 해석의 여지.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던 정당을 스마트폰으로 바꾸는 거예요. 훨씬 더 이렇게 세련되게 바꾸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방송할 때. 정당이나 정치인은 내가 상대방을 대변하고 싶지 않을 만큼 부끄러우면 안 돼요. 자랑스러워야 돼. 그걸 지금 이제 셀프 컷오프 당하신.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네. 스티브 잡스급으로 이제 그러니까 최재성 위원장이 정말 위원장이 된 이유가 문재인 대표 체제의 혁신을 사실은 주도하는 거잖아요. 네. 김상곤 위원장이 있었다고 해도 그 분위기를 만들고 끌고 갔던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적임자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방송으로 말하면 당 혁신 에피소드 2예요. 지금 이번이 그 상황에서 외부에서 누구를 영입해서 쓴다기보다는 아예 내가 직접 할 거야. 물론 본인이 그걸 원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렇게 된 거라서. 근데 이제 잘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당내에 이런 이야기가 꼭 분란이 없어요. 이유는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높은 지지율, 그리고 대의 명분. 요거 있다 보니까 뭐 몇 개는 아직 인준이 안 됐거나 뭐 부결 뭐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해도 전반적인 큰 틀을 잘 만든 것 같은데 지금 그 전에 한번 말한 것 중에 최고위원, 거기에 이제 지역별 최고위원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목수 최고위원이 있잖아요. 그것은 없앤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안 됐다면서요?
그거는 정발위의 안과 현행안을 두 개 다 당무위로 올려서 그러니까 하나를 결정해서 올리자니 최고위원들의 의견이 안 모아져서 두 개를 다 올리자. 그래서 당무위에서 선택해야 하자. 아직 미뤄둔 거군요, 그러면. 그래서 그거는 뭐라 그럴까 부결된 게 아니고 두 안을 올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최고위 의결이 된 거는 당무위에서 또 의결해야 당규로 반영을 하고, 그러니까 국가로 얘기하면 개별법이죠. 그 다음에 당헌사는 또 당헌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특별당규 같은 경우는 중앙위까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합당, 해산 이런 것을 전당원이 결정한다. 이건 당헌에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한 가지로 의결치 아니하고 현 지도체제와 정발위의 혁신안에 따른 지도체제 두 가지를 다 올려서 논의하고 결정한다. 이렇게 된 건데요. 아마 바뀔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전에 지도부는 뭐 노인도 있고 청년도 있고 여성도 있고 반면에 지역별 최고위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없애려고 했던 기본적인 원인이 뭐였어요? 우선은 선출되지 아니한 최고위원입니다. 최고위원으로. 그렇습니다. 시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거지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호남 뭐 영남에서 4개 권역으로 나뉘어서 영남 같은 경우는 뭐 울산, 대구, 경북, 경남, 부산 5명의 시도당 위원장들이 모여서 너가 해 하는 거거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데 그 당권이 막강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런 거죠. 축구 선수로 뽑았는데 야구 국가대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축구 선수끼리 이렇게 짜가지고 오늘 축구 얘기 많이 하네. 하여튼 그래서 선출되지 않았다는 거고요. 김상곤 혁신이 당시에 원래 지금 제도를 주장했던 것이 아닙니다. 권역별로 선출하자는 거였어요. 영남권에 직접 룰대로 선출하고 호남권에 선출해서 권역별 최고위원을 4명을 만들자는 거였는데 이때 디자인 그러니까 설계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천하고 경기가 묶이잖아요. 그럼 인천에서는 최고위원을 배출을 못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경기 출신이 그렇죠. 더 유권자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설계하다가 불가능해가지고 포기했는데 그 취지를 살리자고 굉장히 이게 왜곡된 형태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만들 거죠. 그래서 다수의 의원들이나 다수의 당 관계자들은 이거 마땅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장점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결론이 대표성은, 안 난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 다 올리기로 하고. 그러면 지금 정발위 안은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대표를 따로 뽑고요. 그건 뭐 지금하고 똑같고 전국 단위 최고위원을 3명을 뽑자. 다만 짝짓기 이합집산 안 하게 1인 1표로 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여성, 청년, 노인 현행대로 뽑고 노인에 대해서는 실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지금 그거는 논란이 있어요. 빼자 그러는 것과 그 다음에 지방분권 정당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지방의원들, 단체장들 직전 단체장을 풀로 해서 지방분권 최고위원을 1명 뽑고 그 다음에 노동민생은 합쳐서 지명직으로 하자. 요렇게 구성이 되는 안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당대표 선거에 나가서 1등한 사람이 당대표하고 2, 3, 4, 5, 6 이런 분들이 최고위원하고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등한 사람이 물려받으려고 1등 당대표를 흔들어대고 이런 시스템이 분명히 존재했던 건 사실이고. 지금도 그거를 하자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음에 나오는 안이 당대표 선거 따로, 최고위원 선거 따로 하는데 그럼 또 무게감이 좀 떨어지고. 이게요. 잘 살펴보면요. 우리 당의 이 족적, 요 지도체제 문제에 관련돼서 족적을 보면 개파의 합의로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 분리하자. 그게 이제 2008년도에 그렇게 했거든요.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 분리하자. 그래서 정세균 대표가 되고 그때 뭐 송영길 최고, 안희정 최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1등, 2등, 3등 뭐 이렇게 해서 1등이 당대표 하자. 이거를 이제 통합선거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한명숙 총리 때는 운동장을 나누지 않고 그냥 해서 1등한 사람이 당대표 하자 그러니까 총선에서 지고 문성균 대표 됐다가 막 이랬어요. 열린우리당 시절에는 4명까지 내려왔을 거야 그때. 물러나고 그 다음에 신기남, 이미경 최고까지 내려왔다가 뭐 또 물러나고 막 이랬죠. 그래서 이때 가만히 보면 특히 2010년 선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세균 당대표가 재선에 도전한 거예요. 당대표 재선. 손학규 후보가 나왔습니다. 정동영 후보가 나왔습니다. 근데 2008년 2년 전 2010년 기준으로 2년 전이 2008년 선거에서는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기로 했고 그게 정말로 당을 2등이 1등 흔들고 막 이런 안정적이지 못한 지도체제다 해서 2008년도에 분리했는데 2010년도에는 또 돌아갔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1, 2, 3등이 쟁쟁한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정세균, 예. 손학규, 정동영 이러니까 1, 2, 3등이 1등 못 할 수도 있거든. 뭐 제 얘기입니다만. 그러니까 야 이번에 다시 그냥 1등한 사람이 당대표 하는 걸로 그냥 운동장을 그냥 하나로 해버리자. 그렇게 합의된 거예요. 저는 그때 강력 반대했죠. 막 성명서도 내고 이 당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고. 근데 개파 보스들이 그냥 합의해가지고 자신들이 후보가 되니까 그렇게 합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의 역사가 지도체제 역사는 개파에 따라서 그냥 유불리에 따라서 합의되면 그렇게 하고 안 되면 또 분리하고 막 그랬던 거죠.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혁신안에 포함됐던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러닝메이트제는 폐기? 저희가 이건 뭐 러닝메이트제는 선거 때의 이제 제도고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같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러고 있죠.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선거 때 러닝메이트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요체는 정책위 의장을 당대표가 임명하냐 원내대표가 임명하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갖고 원래 원내대표가 임명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시절에는. 왜냐면 원내가 강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당하고 엇박자가 나고 그래서 통제 이런 거보다 서로 조율하고 서로 견제하고 이런 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다시 당대표 임명으로 당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임명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대표가 임명한 게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당은 집행력이 강조되는 시스템으로 원내는 원내 중심 정당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반대가 굉장히 많아서 저 정발이도 미련 없이 그냥 이게 뭐 사실 시비가 좀 갈리고 장단점이 또 공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랬죠. 근데 원내 관련해서는요, 뭐 오늘 얘기 핵심은 아닌데, 어쨌든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뽑잖아요, 현역들이. 네. 어떻게 보면 원내대표도 당원들이 뽑을 수 있으면 난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원내대표들이 대부분 다 욕을 바가지로 먹어요. 거기 국회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선출한 권력이 아닌 거예요. 국회의원들만이 뽑은 거예요.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뽑는다는 그 고정관념 한번 버려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야말로 원내대표니까요. 그 원내대표를 당원들이 뽑을 수는 없죠. 너무 권한이 막강한 부분이 있어서. 권한이 막강하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되고 우리 당의 공직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잘 뽑아야죠. 거기에 당원들의 권한이 작동을 해서 백화점의 상품을 뭘 내놓을 것인가 거기에 아무 권한이 없었잖아요. 당원들이. 그러니까 진열된 상품을 놓고 이 상품이 불량 상품이든 모자라든 우리 당이니까 이 상품 뽑아달라고 운동하는 일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품 생산 과정에 당원들의 주권이 강력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원 풀을 굉장히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좋은 분들이 우리 후보가 되게끔 이제 당원들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당원권이 중점적으로 작동해야 될 때고 그렇게 해서 뽑힌 분들의 문제는 원내 기구이기 때문에 원내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거는 저희도 딱 못 박아서 하진 않았는데 선출된 지대부에 대한 이번에 소환권을 현실화시켰거든요. 지금도 당원에는 있습니다만 그게 사실 소환하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을 정도로 어렵게 돼 있는 걸 이번에 좀 완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또 뭐 전국 여성위원장 등등등은 소환 요건이 갖춰지면 소환해서 임기를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원내대표를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당원들이 선출한 것은 아니지만 소환권은 작동할 수 있다는 해석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부담스럽고 당원들이 선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딱 명시적으로 정발위에서 원내대표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지는 않았지만 지도부에 대한 소환권이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최고위원 아닙니까? 그래서 소환권이 작동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당원들이 원내대표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를 소환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어서 제한 정족수를 맞춰서 당에 공식적으로 그 제안이 들어오면 그때는 구체적으로 해석을 통해서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정리를 한번 해야 될 텐데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원내대표를 선출한 주체인 의원들은
소환하고 탄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당원들이 꼭 하는 것이 좋으냐, 좋은 점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하여튼 그건 좀 어려운 문제죠. 그러나 지금 의원 풀을 우리가 아주 좋게 개선할 수 있는 공천 프로세스에 강력하게 당원들 의사나 지지자들 의사가 작동케 하면 소환할 일이 없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문제는 이제 소환할 일도 잘 나가는 정당에서는 거의 없겠지만 그런 걸 다 열어놓는 태도의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실제로 그 권리를 쓰지는 못하더라도 쓸 일은 없더라도 우리가 다 주인이다 이런 느낌을 주려면 지도부들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법으로 정해놓는 거. 듣자니까 재밌네요. 정당도 이렇게 지루하고 막 재미없는 그런 게 아니었네요. 재밌네요. 제가 설명을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더 재밌으려면 축구 이야기 해야 되는데 축구 시즌이 아니라서. 근데 한 말씀, 원내대표는 사실 참 어려운 자리인 것 같아요.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 같아서는 확 지르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불가능한 자리입니다. 예.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원내대표가 협상해야 된다는 자리라는 것을 명분으로, 핑계로 사실 좀 너덜너덜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는 불가피했고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완전히 빈손이었다 이런 게 늘 이 양론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에 우리가 152석하고 노 대통령 탄핵 역풍이 불어서 그때 첫 원내대표가 천정보의 대표였는데요. 처음부터 4대 개혁 입법, 국보법,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하나도 못 건졌어요. 그래서 그걸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내대표는 협상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또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 경계에서 당원들이 답답한 거죠.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다 경계해야 된다. 원내대표는 투쟁하는 자리는 아니다. 이것은 예. 기본적으로 깔되 원내대표들 스스로가 이걸 갖고 소위 말해서 본인들의 능력과 최선과 전략 이런 것을 다 바쳐서 잘할 수 있는 것을 못했는데 그것을 핑계로 삼는 도구로 원내대표의 성격을 스스로 규정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우상호 원내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두 네. 우가 예, 지금 예. 쌍우가 이렇게 우 씨가 30만밖에 안 되는데 정말 근데 놀랍네. 우병우까지 따지면 그 자리 자체가 실제로 SNS상에 보면 욕을 굉장히 많이 먹는 자리더라고요. 많이 먹습니다. 100%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건 이제 오늘 이야기 핵심은 아니고 온라인 자봉제도 이것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정당법상 100명 이상의 유급당직자를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발위에서 입법과제로 100명으로 왜 법에서 제한하냐. 차라리 총액으로 제한해라. 그러니까 정당 지원금에 예. 20%를 못 넘는다든가 인건비로 이렇게 해서 정당에서 자율적으로 하게 해야지 100명이라면 턱없이 작은 숫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원들이 아우성이죠. 왜 당에서 당원 프로그램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말씀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또 유급 당직자를 써야 돼요. 근데 불가능하잖아요, 법적으로. 또 그 총액으로 바뀌어도 마냥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 정말 열성과 능력을 갖춘 당원들이 꽤 있거든요. 이분들을 지금도 자원봉사 많이 하고 계시니까 조금 모시자. 그래서 법적 한계를 좀 뛰어넘자. 그리고 자원봉사도 가짜뉴스 같은 거 보면요. 또 막 악성 댓글에 대해서 당원들이 막 방어하려고 막 가도 이게 조직적이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고 하니까 좀 아쉽죠. 그래서 100명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자원봉사도 우리 160만 정당, 100년 정당 민주당 잘 나가는 민주당이면 이것도 가능한 한 효율적 체계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냐 해서 고안을 한 건데 반론도 있습니다. 맨날 당원들 열정 페이도 아니고 아예 안 주고 부려만 먹냐. 그런데 정당은 당직자가 충분하다 하더라도 또 자기가 정치적으로 선택한 거니까 자원봉사가 맞는 겁니다. 예. 다만 이번에 혁신안은 참 꼼꼼하기도 해요. 시줄 날줄 싹 엮어서 이런 이제 주로 당원 업무가 미래 업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원 관리 시스템도 다 바꿔야 됩니다. 돈 들여서. 소팅이 안 돼, 소팅. 그다음에 플랫폼, 모바일 정당, 이거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또 열리라는 자원봉사 당원도 당직자라는 말을 쓰는 순간 그건 불법입니다. 자봉이라는 말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당직자라고 뭐 무급 당직자다 그래도 노동법 위반이야. 어? 그래서 그냥 자봉이라는 말이 적절한데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당은 자봉이고요. 법적 한계도 있고 다만 30%를 현대 업무, 미래 업무에 강제 할당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못 받아 가셔도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일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을 뚝 잘라서 30%를 쓰게 했고 장기적으로 5대5가 고전적 업무와 현대적 업무, 미래 업무를 5대5로 지향한다. 이렇게 해서요. 미래부총장 제도를 둬서 미래부총장 산하에 뭐 홍보국, 디지털 미디어국 이런 건 배치시키고 또 당원들이 잘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국민여론국 같은 거 만들어서 가짜뉴스 잡아내고 법적 대응, 당원 변호사도 많거든요. 법적 대응하게 하고 대응 메시지 어떻게 할 거냐. 여기까지 해서 국민여론국. 그 다음에 데이터 입력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당원들이 잘하거든요. 지난번 대선 때 50억 들었어요. 214만 명이 오니까 사람 막 써가지고 이거 입력해야 되니까. 그래서 경선 비용이 50억 들었습니다. 이거 당원들이 뭐 이런 디지털 홍보,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당원들이 답답해하는 건 야, 나 왜 봉급 안 줘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을 전혀 못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명 이것을 미래 업무, 현대 업무로 해서 예산을 강제 할당시켰다. 대신에 출근을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온라인으로서 존재만 하는 거니까 상관없이. 제가 보기엔 당사에 그런 방을 줘서 네. 법적으로 다 검토를 했습니다만 방 주고 책상 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다 드릴 수 없으니까 당원들 중에서도 여건이 되거나 좀 책임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실 분들은 출근하셔도 되고 반출근하셔도 되고 대부분의 분들은 집에서 자기가 시간 가능할 때 이렇게 유목민처럼 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부 총장제입니까? 미래총장제, 미래부총장 미래부총장 제도. 아, 하지만 예산은 독립돼 있다. 예. 예산은 총장 산하인데 예산과 인력은 독립돼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 총장과 미래 부총장의 아니 사무총장 산하. 사무총장 산하에 원래 저희 안은 기획처장을 해서 아예 분리시키자 했는데 네. 또 뭐 반대하는 사람이 네. 있어서 독립성만 유지된다면 부총장도 괜찮다. 그러면 미래 부총장이 총장 밑에 미래 부의 부총장으로 이제 있는 건데 네. 그 정확하게 그 하는 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격이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홍보국, 디지털 미디어국, 우리 당의 기존 부서 중에서도 현대 미래 업무에 해당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독립적으로 부총장 산하에 가고, 그 다음에 당원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뭐 조직표까지 특정을 했습니다. 정책조사, 그 다음에 그 디지털 기획 개발도 가능합니다. 앱 개발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데이터 지원, 뭐 입력, 출력,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홍보도 아주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당원 조직을 쭉 하고 기존 당 조직과 당원 조직을 합쳐서 미래지향적 혹은 당 현대화 업무는 미래부총장 산하에 두는 거죠. 그리고 예산 30%. 이런 작업들이 사실은 시스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시스템. 계속해서 방송을 몇 년간 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으로 가장 중요하게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러이러한 사건이 났을 때 시스템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나 당이 잘 나갈 때는 사실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를 거예요. 잘 모르죠. 네, 근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항상 인기가 있으란 법이 없어요. 위기는 분명히 와요. 이럴 때 시스템이 작동해야 위기를 쉽게 탈출할 수 있고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첫 번째 보따리를 풀어봐라. 근데 정말 하늘이 돋고 있다는 게 옆에 바로 옆 동네 국민의당이 제대로 된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시스템이 없는 걸 그냥 다 노출하니까 별 이야기가 다 나오잖아요. 당비는 내가 다 냈다 뭐 이런 창당 비용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 사실은 그렇게 만들지 말자고 하는 것이 정당이에요. 본인이 혼자 돈 다 내게 만들지 말자는 게 정당이라고 보고 어쨌건 정말로 많이 고민하시는 적이 보이고 정당 재세팅 전문가 16년 동안 정당 세팅을 연구하신 우리 최성희 위원장님. 중간에 박수 한 번 하죠. 실제로요, 이제 저희 패널들 중에도 민주당 당원들이 꽤 오래전부터 당원들이었는데 예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민주당 당원이란 말 잘 안 했잖아요. 의미가 별로 없어갖고. 근데 이제 시대가 호시절이 되고 나니까 너도나도 나 민주당 당원이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면 확실히 아직까지는 민주당이라는 당원에 뭔가 굉장히 스마트함이 느껴지나 봐요.
예전에 오히려 뭐 진보정당 분들이 내가 무슨 진보정당 당원이라고 이렇게 막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걸 지금은 약간 좀 위치가 좀 바뀐 것 같고 어쨌건 자랑스러운 민주당이라고 하면 살면서 지금까지 그 당만 찍어왔던 사람 아니겠어요. 최소한 여러 당들 중에 민주당이 그렇게 시스템 만들어 놓고 수준을 높여 놓으면 한국 정당도 같이 올라간다. 상향 평준화된다. 이 부분까지 생각하면은 최재성 위원장이 이제 거의 미래를 내다보는 정당 시스템화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나라 1인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박수 한번 더. 인정하십시오. 아, 이거 이러다가 나중에 봤는데 보따리 풀었는데 이게 잘 안 되면은 30년 후에 그렇게 되면 상관없습니다. 잘 될 겁니다. 우리 네. 당원들이 정말 훌륭하시기 때문에 그게 전제되지 않았으면 설계 불가능한 겁니다. 저도 위원장님하고 비슷한 일을 좀 해봤어요. 살면서 무슨 조직 만들고 특히 당원 당규 비슷한 룰을 만들고 규칙 만들고 할 때 아주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 댓글 게시판 있잖아요. 댓글 게시판도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규정대로만 하면 돼요. 애매모호한 게 있긴 하지만 근데 애매모호한 건 상식적으로 하려고 해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모든 규정은 디테일할수록 좋아요. 그래 논란이 없다고. 그런 사람들이 다 룰 만들어 놓으니 이제는 그럴 거 아니에요. 대선 후보 룰 미팅 할 필요가 없어. 그 룰에 맞게 본인들이 움직이면 돼요. 얼마나 좋은 시스템이에요. 나중에 그래갖고 그걸로 빈정상해가지고 경선 중간에 떨어져 나가고 탈당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정당 안 만들겠다는 것 같고. 자,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자, 고생하셨고요. 4개월 정말 마음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민주당 살아가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제도는 잘 만들어졌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안착하는 과정에 또 노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준과 법과 같은 그런 규칙이 만들어지면 우리 당은 아주 빠른 속도로 안정적으로 안착되지 않나 싶고요. 이제는 사람 인재 양성하고 좋은 사람들 눈뜨고 찾고 또 이런 분들이 당의 또 주체로 또 출마자로 또 정무기획자로 이렇게 해서 당의 인재풀을 넓히는 일은 그건 규칙이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일 하고 하면은 백년 정당의 길, 능력 있는 정당의 길 이런 것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번 혁신안 뭐 쭉 한번 통독이라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할 거는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여성 이런 분들이 또 선출직 공직자에 나가서 당선될 수 있는 안내 역할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이 주요 당직 겸직을 못하게 하는 사무총장 왜 국회의원 그동안 했으니까 해야 되나 보다 이랬는데 국회의원이 하면 잘할 수가 없거든요. 예. 뭐 그런 것들에서 두루두루 잘 만들어 놨으니까요. 당이 안정되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언제까지 대통령 지지율만 믿고 당이 가야 됩니까? 임기 5년인데 그 후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당원이라는 한 우산 아래 경쟁하는 정당, 정치인들이. 근데 이 한 우산이 그동안에는 개파 수장이나 리더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있던 자리, 개파 수장이 있던 자리, 지도부가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던 자리를 사실은 전체 당원들로 바꾼 겁니다. 이번에. 아래서부터 밑에까지요.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싸울 일 없는 정당, 당원이라는 한 우산 아래 경쟁하는 정당, 그다음에 구도로 막 이렇게 대척점 만들어서 자기가 한번 뒤집겠다는 그런 극렬한 정치 하지 않는 정당, 그러면 안정되고 강해지는 정당입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안착하는 과정에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다가 대한민국이 일당 독재가 되지 않을까. 아직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걱정하십니까? 자, 고생하셨고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2018년에 민주당 또는 뭐 위원장님 개인적으로도 좋은 일만 있기를 덕담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